반갑습니다. 용미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모처럼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읍내동, 여기서 읍내동은 대구 북구, 대구 북구에 있는 읍내동입니다. 에덴 아파트와 칠곡 한서타운 분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투자용은 아니고 실거주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두 개에 대한 어떤 검토를 부탁해서 그것을 답변하는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에덴 아파트 사건 번호 2019 타경 11만 5,266호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구 읍내동에 있는 에덴 아파트 5층입니다. 5층 물건 종류 아파트, 전용 면적이 17.23평, 대지권은 13.76평. 그러니까 대지권이 비교적 지금 요즘에 개발되는 고층 아파트들에 비해서 대지권이 상당히 큰 편이죠. 자, 뭐 이런 것이 단지가 크다면 향후에 어떤 재건축을 겨냥한 어떤 투자 물건으로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물건인 것 같아요. 건물 토지 전부 매각입니다. 사건 접수는 2019년도 12월 15일 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접수되고 진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여기 보시면 1차가 12월 23일이었으니까 거의 1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두세 차례 법원의 업무가 거의 많이 연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진행상에 또 우편 송달 같은 것들 이런 데서 좀 지연된 것도 있고, 이래서 사건 진행하는데 한 1년 정도는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3월 16일 3차에 진행 예정입니다. 두 번 유찰됐습니다. 9,800이었는데 한 번 유찰됐고, 그리고 또 유찰됐습니다. 자, 여기서 아파트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 겁니다. 2020년 4, 4분기 정도에 아파트 값들이 굉장히 변화가 심했었습니다. 이때쯤이죠. 이때쯤. 근데 왜 이 아파트는 그러한 영향을 전혀 못 받은 것인지, 왜 두 차례나 유찰되었는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게 시세가 아닌 거죠. 또는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뭔가를 인수해야 되거나, 자, 이런 경우에 두 차례 유찰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보면 사건이 접수되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는가,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과거 소유자와 관계된 이해관계자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법원에 찾아와서 접수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점유권이나 낙찰 이후에 소멸되지 않아서 낙찰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권리자의 접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배당 요구, 권리 신고, 이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황 조사서를 봤습니다. 그러면 현황 조사를 갔을 때는 어땠는가? 점유관계 미상, 못 만났겠죠. 실제로 여기 기재를 해놨습니다. 현장 방문 시 거주자를 만나지 못했다. 현황 조사 통지서를 남겼으나 또 답도 없다. 보통 이 현황 조사 통지서를 남기면 점유자는 그걸 보고, 자,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아닌 기타 다른 점유자를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권리로 여기에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법원에 신고하게 됩니다. 보통은 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답이 없었다라는 것은 소유자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경매로 처분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입세대 연락을 해보니까 소유자와 그 가족만 전입돼 있더라. 그리고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2011년 7월 27일 이 집의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전 소유자로부터 지금 현재의 소유자로 매매로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죠. 어딘가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게 8,400, 채권 최고 금액 8,400,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저당 1,500, 뭐 이렇게
빚이 집의 어떤 가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압류, 압류, 결국은 임의경매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매가 아니면 이것은 이 집은 다시 현재의 소유자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어떤 회생이 불가능한 현재의 채권관계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거의 경매로 처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하나 기타 변경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그러면 낙찰받고 나면 낙찰자에게 인수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 등기상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여기도 집합 건물이고 아무리 소형단지지만 소형단지라고 하지만 분명히 관리비가 있을 겁니다. 공용 부분, 전용 부분 분리돼서 아마 징수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경매 진행되는 데까지 거의 1년 넘는 시간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관리비 연체가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소형단지에서는 이 관리비 징수에 대형 단지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가와 명도에 이 관리비 이 금액이 과다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자,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 어디까지 포함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점유, 임차인 조사된 바 없고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살고 있다가 아니라 살고 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자, 그러면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권리관계는 죄송합니다. 이 잘못 표기된 겁니다. 소유자, 아마 소유자가 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고, 자, 예상기간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거의 90% 이상 1에서 3개월 정도 사이에 다 명도가 됩니다. 강제집행은 2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자, 이 비용을 차라리 합의해서 그냥 이사비로 주고 다툼 없이 그냥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물건, 경매 물건은 5층이죠. 5층입니다. 경매 물건은 5층이고 남향입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물건들 보겠습니다. 3층 1억 300 호가하고 있습니다. 3층 동평행대 물건 1억 3천. 자, 56 맞네요. 자, 그리고 8,500 동평행대 물건 8,500. 이 5층입니다. 자, 비슷한 조건이겠죠. 여기는 근데 5천만 원 전세를 안고 산다, 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 안고 있는 그런 집을 투자해라, 사가지고 나중에 살든지 팔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당장 거주가 안 되고, 이건 거주가 되는. 그러니까 거주가 안 되니까 조금 더 싸게 내놓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8,500. 그리고 이것은 1억 300. 차이가 많죠. 아마 수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당장 거주가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이게 조금 작은 평형대고, 이건 같은 평형대네요. 이게 1억 2천. 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8,500, 1억 300, 그리고 다시 1억 2천. 자, 이 물건은 무려 3,500만 원 차이 납니다. 실제 집값에 비해서 이 차이 나는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이 뭔가 일정한 수준의 그 편차 안에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이 굉장히 넓은 편차를 가지고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에 나와 있는 이 물건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이 물건 분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실거래 신고된 금액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면 2020년 사례입니다. 2020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면 1억 1,100, 1억 1,000, 8,400. 자, 수리 상태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당장 거주가 가능한 그런 집이고, 이것은 뭐
임차인이 있어서 살 수 없는 그냥 투자용으로 하는 뭐 그런 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제 차이가 나는 호가를 부를 만큼 기록도 그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자, 이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죠. 자, 실거래가 2019년 거 보겠습니다. 2020년은 없습니다. 19년 보면 그때도 뭐 1억 원, 7,100, 무려 7천만 원대도 있습니다. 1억 8,100. 그러니까 거의 3천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 곳이다. 자, 이것은 2019년 사례, 2020년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이 집은 얼마짜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점을 딱 찍어서 얼마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현지에서 부동산을 오랫동안 해온, 이 물건을 많이 다뤄본,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찾아오는 수요자들을 많이 상대해본 공인중개사의 도움이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저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픈되어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이 물건의 현재 가치를 추정해 본다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9,800입니다. 거래됐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감정평가사는 정해져 있는 규칙, 법과 그 감정평가 실무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아파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수요자들이 반응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칙을 반영해서 생각해 보면 이 물건은 약간의 그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물론 안 돼 있는 상태의 물건이겠죠. 경매 물건은 대부분 인테리어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안 돼 있다 가정하지만 그래도 쓸만한 정도의 어떤 그 내부 시설 상태를 감안하면 한 7,500 정도에서 한 8천만 원 사이가 가장 유력한 가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와 있는 집도 8,500인데 이 물건은 그 집보다 인테리어 상태가 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가정하고, 이 가격이 가장 유력한 가격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근데 이보다 좀 더 못하다면 한 500만 원 정도 더 낮게 볼 수도 있다. 7,500에서 한 8,000 정도가 이 물건의 가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건 주관적이고 현지의 정보가 좀 더 반영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입찰을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해서 이 물건의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1월 25일과 2020년 12월 20일에 이 인근 지역에서 낙찰 사례가 있었습니다. 7구 한서타운 두 개인데 전용 면적 25.7평과 18평, 2층과 1층이었습니다. 남서향, 동향 모두 2차에 낙찰되었다. 자, 여기서 2차에 낙찰되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좀 크죠. 자, 여기 보시면 시기적으로 2021년 1월 달과 2020년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두세 달 안에 있는 어떤 지금의 부동산 아파트값 변화의 그 범위 안에 같이 들어있는 그 시기에 낙찰되었다. 자, 그 시기에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 낙찰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죠. 어차피 이 감정은 거의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에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 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승 전에 감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2차에 낙찰되었다는 것은 이 아파트는 최근 1년의 그 아파트값 변화, 이 구간의 영향을 별로 크게 받지 못했다.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1차에 낙찰될 정도의 수준까지는 받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두 개를 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6명, 입찰했던 6명, 한 6대1 정도의 그 경쟁률을 거치면서 이 시장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7구 한서타운 6대1, 두 번째 11월 달 있었던 것도 6대1. 그러니까 이것도 또 중요한 데 있답니다. 6명 정도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것이 실거주 목적이든 또는 투자자가 포함되어 있든 어쨌든 이 시장은 한 6명 정도가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수요의 시장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정가 1억 9,400, 2억 2,700일 때 각각 거래 가능했던 금액이 1억 9,500, 거의 감정과 비슷하죠. 1억 2천, 감정보다 조금 낮습니다. 거의 비슷한, 약간 하락한 뭐 그 정도 수준이었고, 이때 낙찰가는 1억 8,500, 1억 422만 원. 자, 이게 거래 가능한 금액 대비 비율로 보면 94.8, 86.85.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낙찰률가율의 편차도 굉장히 크다. 그 사정에 따라서도 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편차가 큰 데이터를 우리 이 물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분석은 해야 되니까 나름의 제 경험칙을 반영해서 생각해 보면 대략 가중평균을 구해보면 89%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한가 7,500만 원을 적용해 보면 이 금액은 6,678만 원 정도가 된다. 자, 상한가를 또 적용해 봐야죠. 이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가치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8천 정도. 자, 이거 적용하면 7,123만 원. 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물건을 현재 시점에 이 시장에서 만약에 입찰을 붙인다면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 시장의 수요자들의 반응, 그리고 현재 이 물건이 가지는 어떤 그 가치 구간, 점 예측이 아닌 어떤 구간 예측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 안에 거래가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것을 반영해 보면 이 범위 안에 낙찰가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 금액이 6,670, 7,100, 한 이 400만 원 정도 안에 낙찰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낙찰 받고 싶다면 이 금액을 주목해 주셔야 되겠죠. 예, 분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가격 자료가 편차가 좀 커서 이 부분은 그 지역에서의 어떤 거래 경험이 조금 반영이 된다면 좀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를 꼭 해보셔야 되는 물건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